이 시간에는 가족복지정책 관련 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민법, 가족법, 건강가족기본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영유아 보육법,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가족 관련 규정으로는 제10조와 제11조에서 모든 가족은 법률상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먼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가족 관련 규정으로는 제10조와 제11조에서 모든 가족은 법률상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가족의 형태를 포괄해 국가의 보호와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6조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국가의 보장을 받으며 모성과 복원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가족의 양성평등과 여성을 위한 모성권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보호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법, 가족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법은 독자적인 법률이 아니라 민법의 일부인 현행민법전 제4편 친족과 5편 상속을 주된 법원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법은 1960년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민법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제1차는 1962년 12월 29일 개정된 후에 가족법 개정사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법 개정의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성문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따른 개정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 불합치의 결정에 따른 개정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친생추쟁의 개선에 대한 민법 제844조 2항 후단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것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가족법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에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법률에 따른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라는 관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성년, 후년, 한정, 후견, 특정 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2011년 5월 19일자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친권자의 지정 기준한 친권의 후견인, 법정 대리인, 친권자 상실 제도를 신설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정 및 개정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가족법의 내용입니다. 가족법이란 가족관계, 다시 말해 혼인과 친족 등 가족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하거나 민법 중 남녀의 성적 결합과 부모-자식 관계 등 가족관계와 유언 및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부분을 가족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을 규율하는 재산관계에 있어서 재산법, 물권법과 채권법, 그 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하여 가족법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법의 특징은 60년에 제정된 가족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는 민법의 상속과 친족편 및 호적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법은 2002년에 제정된 과거의 사유재산을 무조건 경영하던 시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 법이 들어가면 좀 딱딱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법이라는 것은 규칙이고 정해진 규약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은 대립 법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현행 민법 지도 원리로는 재산법을 대표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대변할 수 있는 가족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법과 가족법을 공통으로 포섭할 수 있는 고차원적 원칙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우리나라 가족법은 전통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기초로 한 가부장 제도에 입각하여 출발하였으나 그 후에 여러 차례 개정 때문에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가족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하여서 시민단체와 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2004년 2월 9일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정기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칙, 가정정책, 가정사업, 가정전담 조직, 보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총칙에서는 목적 및 이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의 가치, 혼인 출산, 가족 해체 예방, 지역사회 개발 활용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정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3장에서는 건강가정사업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전달체계로서 전담 수행 조직을 갖춰야 되고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정 및 개정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내용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도 총칙,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비용, 보칙, 전문 31조와 부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내용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아동이란 18세 미만, 취약적인 경우에는 22세까지를 말합니다.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아동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보호 대상자로 합니다. 보호 대상자 또는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한부모 가족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버지나 엄마, 그다음 아동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과 또 기관과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졌다고는 말하기 어렵죠.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매점을 설치할 때 한부모 가족을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는 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또 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서비스, 교육 상담 이런 서비스, 인지 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이런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노력해야 하며 학교에서 학종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습 부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은 예산이 편입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노력해 하고 지원하도록 앞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이 한부모 가족 외에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학습 부진화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한부모 가족을 입소보호를 받도록 위탁받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는 다 뺏어낸다는 거죠. 징수할 수 있다. 받은 사람한테, 또 아니면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다른 사람한테 그 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이민자,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이민자,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한국어 교육 이런 걸 받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이후에 2011년 4월 4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내용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대한 제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수립하고 또 시행해야 합니다.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해서 계속 지원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등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또 예방 노력, 또 가정폭력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낙인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결혼 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금 번역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어려운 점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다 개발되어 있고 이용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관이나 또 학교나 이런 데서 다문화로 되어 있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보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나 개인이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다문화를 대상으로 뭔가 정책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명분이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육법에 말하는 영유아라는 것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합니다. 보육이라는 것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죠. 또한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 보육에 대해서 가르친다, 교육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보육의 근본 목적은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 이런 것은 사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기본 명칭은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보육.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가진다. 영유아 보호법 내용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른 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총칙, 그 다음에 설치, 종사자, 운영, 건강, 안전, 비용, 감독, 보칙, 벌칙, 전문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설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설치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안전, 건강 이런 게 관련된 설치 기준을 갖춘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운영하다가도 이런 게 발생되면 또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관에서도 지도 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그 지자체가 있는 관에서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또 지도 감독하고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와 일정 이하의 소득 이하 가구에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에 의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나서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한 법률과 새로운 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안정화시키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 인구의 생산 활동에 기여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법에서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책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 방향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인구정책, 인구교육,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고령인이 가장 못 산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제가 이제 딱딱한 법들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지출은 많고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나 우리 복지를 하신 분들은 강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나이대별로 쓰는 돈과 버는 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 표를 좀 보시면 파란 선은 노동소득을 뜻하고요. 빨간 선은 소비를 뜻하는데요. 28세에 흑자 전환을 하고요. 45세에 소득이 정점을 찍고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통계인데요. 이름이 조금 딱딱하지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평생 가계부를 국가가 대신 써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 얼마나 벌고 쓰는지, 또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메워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8세부터 흑자로 돌아섭니다. 사회의 진출에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5세에는 1인당 노동소득이 4,433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는데요. 회사에서 경력이 쌓이고 가정에서는 아이들 양육과 대출 상환으로 경제적 책임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소득은 줄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됩니다. 은퇴로 소득은 급격히 줄지만 의료비와 생활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기대수명 83세를 고려하면 적자 상태로만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청소년 시기에도 적자가 두드러지는데요. 16세 때는 1인당 4,418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교육비와 생활비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통계는 사회 구성원이 몇 살 정도의 흑자고 몇 살의 적자인지 인생 주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구간에선 누군가가 부양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 그 부양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일하는 이 노동 연령층이 지금 앞뒤 세대의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 연령층에서 320조 7천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184조 5천억 원은 유년층으로, 131조 1천억 원은 노년층으로 흘러갔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의 월급에서 아이 학원비와 등록금이 나가고 또 이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벌어서 이 양쪽으로 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월급만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 노동 연령층에는 138조 5천억 원, 노년층에는 48조 1천억 원이 각각 순유입됐는데요. 이건 다른 세대가 준 돈이 아니라 본인들이 모아둔 저축이나 연금, 예금이자 주식 배당 같은 자산 소득이 더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인생 전 구간을 혼자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육과 보건 관련 공공소비도 2023년에 각각 7.7%,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대 간 이전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족과 사회 또 제도가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생애 주기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결국 노년 세대의 지출 대비 수입이 줄어들수록 그리고 자녀 세대의 부양 여력이 떨어질수록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네, 이 노인 빈곤율이라 함은 노인 가운데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미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중에서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제 활동을 접고 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소득이 급감하지만 공적 연금이나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빈곤 위험이 큽니다. 여기에 의료비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에서는 국민 1인당 의료비가 400만 원을 돌파했고 불과 5년 만에 36%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는 한 해 5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도 11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7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가 현실에서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 국민 이전 개정 통계는 바로 이런 현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